3조 5천억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면서 이렇게 국세청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부는 강남 상구가 장특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이른바 금강구와 강북 지역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뭔가 불공정해 보이나요? 이게 불공정하다고요? 네네. 이게 불공정하면 네. 미국도 뉴욕이 문제죠. 뉴욕이 왜 그렇게 비쌀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선진국의 수도에 모든 인프라가 몰려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비싸고 많이 올랐으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이 과도하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조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라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우리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 세금 깎아주고 그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 테니까 제발 집 사달라고 국민들한테 사정 해가지고 국민들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샀고 2017년도에는 임대료 안 올리면 세입자한테 임대료 안 올리면 세제 혜택 주겠다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제발 임대사업자 해달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했습니다. 2019년 되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다주택자가 문제랍니다. 야 다주택자 니들이 문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알았어 내 팔고 한 채만 가지고 갈게. 2020년 이후로 똘똘 한 채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와서 또 네가 문제래. 아니 뭘 자꾸 나보고 문제래. 저는 국민을 대변합니다. 네. 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니들이 수요 공급 불일치가 되는 서울 집중화 방치해놓고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똘똘한 한 채는 가격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자꾸 초고가 주택을 똘똘한 채라고 자꾸 이게 관계를 짓는데 개인에 따라서 10억도 똘똘한 채가 되는 거고요. 5억도 똘똘한 채도 되는 거고 20억도 똘똘한 채도 되는 거. 각자 최선의 선택, 자기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차라리 똘똘한 채가 문제라고 하지 말고 나는 초고가 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 니들은 돈 있잖아? 니들 세금 좀 더 내줄래? 대신 우리가 니들을 존중해 줄게 라고 하든지 자꾸 문제라고 하면서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그럼 앞으로 시간 더 지나면은요. 그래도 오르잖아요. 야 거주 1주택도 니들은 문제야. 니들 왜 집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왜 국가가 서울 집중화를 방치를 해놓고 개인한테 시키는 대로 한 개인한테 이렇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지 그 부분에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이게 똘똘한 한 채를 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을 못하게 하니까 똘똘한 한 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 이제 장특 공제를 받게 되면 이것들도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부당하다라고 좀 국세청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장특 공제라고 하는 게 10년 이상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또 장특 공제를 없애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장특공제는 이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인플레이션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공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내든 뭐 어떤 세금을 내든지 간에 뭐든지 다 공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제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고려 안 하면서 뭔가 그냥 증세만 하고 세금만 걷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장특공제를 없애게 되면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큰 포션이긴 하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걸 상속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장특공제를 이제 안 받고 파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계산해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게 상속으로 가는 것들보다는 사고 파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가져갔던 것들인데 만약에 장특공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저는 이거 상속으로도 많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들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드는 또 효과가 어떻게 부작용이죠.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하게 되면 우리 네.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오래 가지고 가면 이제 거주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가면 이제 불이익을 준답니다. 받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2년 보유하고 그냥 단타 치면 되겠네. 그래서 단타하지 말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국가가 장기 거주할 집 아니면 단타 쳐라라고 좀 등 떠미는 것 같고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 인천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인 서울로 들어올게. 세입자 만기되면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집주인들만 사는 이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려면 확실히 이제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시장이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이 잘 반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튜브랑 댓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코바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매했는데 집값 계속 오르는데 세금 올린다고 하니 힘드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비슷한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자에서 3418님 10월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동산 10여 곳을 다녀도 전세가 안 나와요. 날짜는 촉박하고 큰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적지 않죠? 많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임차 물건들은 더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매매 같은 경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도 조급하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안 갈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는데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물건이 없으면 물건 이분들은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월세로 가든가. 근데 월세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물건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전세랑 월세가 없어서 그냥 그 집을 사게 되는데 그 집은 못 사죠. 하급지 하급 상품으로 가서 강제 매수를 하는 강제 것들이 매수. 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또 불을 붙인 게 있잖아요.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이 생겼단 말이죠. 비거주,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한테는 세금을 중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얘기를 더 해보겠지만 실거주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임차 거주해야죠. 세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차 물건이 더 줄어드는 거라서 이 부분들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대책이 뭘까요? 물어봐도 답변 안 하더라고요. 제가 토론회 때도 이 문제 얘기했잖아요. 전월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집주인은 뺨 한 대 때리면 세입자는 뺨 2대 맞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뭐냐라고 하니까 대토론회 때도 말씀 안 해주셨고 네. 또 그전에도 뭐 다른 간담회나 토론회 갔을 때도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김한경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이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영역인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작년 2025년에 한 4만 9천 쌍 정도 결혼을 했거든요. 2024년에는 4만 2천 쌍. 올해는 아마 5만이 넘을 것 같은데 결국 가구수 분화가 일어나는 신혼부부가 원룸에 살 수는 없으니 적어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기본적으로 주거 인프라가 되는 곳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입주 물량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다는 얘기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출산 대책 뭐 신혼부부들 혜택 준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혜택이 주거 안정을 시켜줘야 뭐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백날 뭘 청약 뭐 기회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뭔가 1순위가 바뀌어서 똘똘한 한 채 때리기, 초고가 때리기가 1순위가 돼버린 것 같아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 문제 대책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요. 거기다가 또 전세자금 대출 또 줄인다고 하잖아요. 어떡하라는겨?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지 말면서 임차도 사지 말고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러면 부모님 집에서 그냥 눌러 앉아라는 건가? 네. 주말 부부하고 네. 그냥 만날 때 일주일에 한번 호텔 가서 자고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뭐 그냥 고시원 살면서 그냥 고시원. 주식이나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로 좀 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을 노골적으로 그냥 이제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는 않았지만 뉴스에 흘러나왔습니다. 경향일보에서 봤는데 정부가 공시가격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 그러니까 이게 초고가하고 비거주 1주택자들을 함께 공약을 한 거잖아요. 네.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 원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봤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다주택자, 속된 말로 3주택자 이상이고 이번 정부에서 막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이제 종부세를 부과했다는 것들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종부세가 이제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3주택 이상이 되면 최대 5%까지. 그러니까 밑에 하위 구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12억 아래 구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넘어갈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 30억 공시가격 30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중과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 비거주 1주택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전세로 준 거주하지 않는 집이 3주택 가진 사람과 이제 동등한 악마화가 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내 집에 내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이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집을 팔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게 국민 정서상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럼 대통령도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했으면 이게 인천 지역구 갈 때부터 비거주 1주택이었잖아요. 3년 전에 2년 전에 대통령도 팔았어야죠. 이게 악마화였는데 본인 또 중과세 대상인데 이제 와서 집 팔고 나니까 이게 중과세 대상이 돼버린다. 저는 이건 국민들이 다수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저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토론회 현장에서 좀 새로운 질문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 한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 남았는데 그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죠? 그에 대해서는 저랑 동명이인인 이광수 대표가 얘기했어요. 큰광수 이제 큰광수 형님께서 이제 키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굉장히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토론에 나갔냐며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근데? 토론에 왜 그랬냐고. 토론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변 지인분들을 좀 진정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김학렬 소장님 의견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건 그냥 결론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집을 못 팔아요.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 비싼 집들은 더 안 팔겠죠. 왜냐하면 양도차익이 많이 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조선시대로 복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 이전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그때 이동할 수 없는. 예, 그냥 경상북도에서 태어나면 경상북도에서 사는 거야. 예,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은 서울에서 사는 것들이고. 거주 이전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는 순간 그 집으로 다시 못 가게 되거든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결과가 너무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걸 예상 못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의 의도도 잘 모르겠어요. 김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는 이제 광수한테 물어봐야죠. 광수가 얘기했으니까 광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보유, 2년 거주하게 되면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팔고 네. 또 사서 2년 거주, 2년 보유하고 또 팔고 사고 팔고 이게 투기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서 2년 후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서울은 뭐 지금 일정 부분 됐습니다만 우리 2022년, 2023년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게 계획처럼 되지도 않고요.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죠. 재산세 내야죠. 실제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도 12월까지는 비과세가 돼도 차 떼고 포 떼고 중개보수 내고 하면 실제로 크게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50억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 그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부작용이 뭐냐? 모든 정책은 이제 부작용과 긍정의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똘똘한 한채가 더 강해집니다. 이 소중한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비과세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지금은 집 사면 안 돼. 사용하면 내가 안 돼.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고 우리 부모님이 10년 후에 뭐 건물을 팔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 그때 내가 강남 아파트 살 거야. 어떻게든 아껴서 똘똘한 채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설프게 샀다가 갈아타는 길이 다 막히잖아요.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더 심해져요. 똘똘한 채가. 지금 똘똘한 채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똘똘한 채 하랍니다. 생애 한 번만 해줄 거니까 똘똘한 채 하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지 이거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광수 기자님이 욕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부쩍 또 유명해진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도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시에 대출 구조 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신규 대출자만 지금 대출 규제 받고 있는데 기존 이미 대출 받았던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자. 이런 건데요. 이미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의 집값이 올랐으니까 여기도 규제하자. 좀 이런 내용인데 이어서 김인만 소장님께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소급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미 받은 거.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뭐 문제 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야, 너 30년에 받은 월급 너 세금 너무 적게 냈어. 너 그것도 다시 내. 이런 거와 똑같은 논리인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막 질러댄 것 같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그 분노를 막 이렇게 질러대면 이 방송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이 스트레스 받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의견을 듣고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대출 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행이 돼요.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대출 받고 있는데 너 대출 상환하래. 안 해. 그럼 경매 넘길 거잖아요.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그렇게 국가가 경매를 넘긴다고? 이거는 그냥 밀란이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광수 대표가 대통령 안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대통령님을 진짜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냥 이슈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것도 이사를 더 못 가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도들만 지금 나온 것 같아서 이건 이광수의 기자님도 한번 좀 동명이인으로서 한번 네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같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유튜브가 동접 수가 지금 500명, 600명을 넘었거든요. 오. 이게 전체 구독자 수가 1000명이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야, 많이 이거 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왜냐면 200만 유튜브에 100만 명이 보고 있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보시는 분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 얘기를 못 했는데 공급 얘기 조금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전 선생님. 뭐 공급은 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에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 공급이 나와야 말이죠. 국토부에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공급이 우리 안 나오는 거 알잖아요. 공사 기간만 4년이 걸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기 내에 공급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닥치고 공급. 김영봉 실장님이 얘기를 했죠. 근데 말은 닥치고 공급인데 닥치고 공급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 때도 재건축 재개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잖아요. 아니 닥치고 공급이라는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도 닥치고 하고 비아파트도 닥치고 하고 유유부지도 닥치는 대로 하고 신도시 개발도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닥치고 공급인데 차 떼고 포 떼고 재건축 재개발 뭐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 안 해버리게 되면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서 공급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로 추후 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주거 용도 전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휴부지, 철도 상부에 데크를 만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주택 회전율을 좀 제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규 물량 공급뿐만이 아니라 기존 물량들을 자꾸 이제 거래하게 하면서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인천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것들이고 여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광역교통망 GTX가 개통되는 부분들일 텐데 요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에 가시잖아요. 총리. 총리에. 예. 그러니까 공급 문제 오늘 할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저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 GTX하고 3기 신도시 좀 더 많이 좀 줘달라고. GTX 적어야겠다. 3기 신도시. 왜냐하면은 그게 저는 서울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니 초과세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KBS 방송 갔는데 기획예산처 장관 오셔가지고 초과세수 얘기를 하던데 초과세수가 뭐 올해 한 50조 이상 되고 내년에 100조가 된다는데 임대 아파트 그 공공주택 짓고 GTX하고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남아도는 초과세수, 초과세수가 남아도는데 왜 똘똘한 채 이렇게 증세를 하려는지도 갑자기 또 궁금한데 아무튼 간에 초과세수는 저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교통망에도 투자하고 공공임대에 짓는 데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GTX 노선 하나에 4조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삼성한테 2개 만들려고 하고 SK한테 2개 만들려고 하면은 갑자기? 세금 공제해주면서 기꺼이 바로 만들 것 같거든요. 진짜 이재용 회장님 깜짝 놀라겠는데 우리 방송 듣고 알겠습니다. 아니 나보고 지하철을 하라고? 삼성물산 주가 오를까요? GTX 타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잖아요. 전세난에 대한 좀 멘트 한 30초 정도만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거 정부도 다 똑같았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은 전세 월세 시장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도 꾸준히 돼야 됩니다만 다주택자 전세를 주는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려서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책의 1순위가 뭔지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조사한 것들 되게 좋아하고 설문조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대토내.kr 가시면 지금도 의견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7,000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7,000건 의견의 95%는 규제 완화고요. 2%가 규제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95% 이야기를 안 하고 2%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95% 의견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의견 주고 계십니다. 문자의 6002님, 김인만 소장님 말씀에 속이 시원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0332님, 생생경제 역시